자, 우리 헌법의 그 기본 질서 중에 하나가 정치 질서는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이고, 그다음에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국제 질서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평화적 국제 질서를 이제 추구하죠. 이렇게 이제 크게 한 그 정치, 경제, 국제 관계에서 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그 기본 질서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관련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합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데, 그 왜 민주주의를 지지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내가 가장 그 최상의 그 선택, 가장 원하는 그런 삶은 뭐냐면 과거 계급사회 시대 때 귀족의 삶. 사실은 이게 내가 제일 살고 싶어하는 삶이에요. 귀족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계급사회에. 그러면은 이제 귀족은 뭡니까? 경제력도 있죠. 그 다음에 정치력도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상당한 이제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귀족 위에 국왕이 있죠, 군주가 있는데, 군주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인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정적의 입장에서는 그 제거되어야 할 그런 대상, 이 또 군주기 때문에 너무 그 군주는 그 나라 사람들의 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높은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거는 너무 좀 나하고는 그게 스타일이 안 맞아서 나는 그 군주보다는 군주가 뭐 권력은 더 많이 갖고 물론 경제력도 더 높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변방의 귀족으로 해서 사람들의 좀 관심 피하고, 그러면서도 해당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군주보다도 그 변방의 귀족이 내가 좀 추구하는 최상의 어떤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신분에 기반한 이런 정치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핵심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좋은 집에서 멋진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의식주 아주 풍요로운 그런 이제 삶을 살면서, 또 대학을 간다. 이건 뭐 좋은데 취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한 게 하나의 그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 학문을 그 정진한 것 그 자체가 이제 목적으로 해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악과 미술 이런 예술도 그 뭡니까 그 자체를 즐기고, 또 운동도 또 그 자체를 즐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그냥 삶이 뭐 어떤 그 좀 더 안정적인 의식주를 좀 풍족한 삶을 갖기 위해, 또는 이런 음악 예술 이런 거를 이제 뭡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음악 예술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귀족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나는 좀 착하니까 소장료도 시장 가격의 한 5분의 1 또는 한 4분의 1 정도는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이제 소장료를 이제 걷고, 그러면은 뭡니까 그 소장료 자체는 1인당 걷어들인 소장료는 적을 수 있지만, 그게 뭐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유능한 사람들이 더 올 거 아니에요, 소정료가 좀 적으면. 그리고 이제 인심을 이제 그 얻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저 귀족은 상당히 좀 후덕하다 이런. 그러면 이제 더 뭡니까 그 지역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의 어떤 그 지지 또는 이제 공감도 얻으면서 좀 평화롭게 잘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이라는 것은 자기만 귀족이 아니죠. 이 대대손손 귀족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잘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는 거, 또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기 거를 잘 지키는 이런 것들만 좀 잘 저기 하면, 뭐 공부를 후손이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뭐 벼슬을 이렇게 아주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핵심은 이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휘둘리지 않고 대대손손 잘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내가 원하는 최상의 선택은 이건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리스크가 커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 하면은 근데 귀족이 되는 게 이게 자신의 어떤 의지, 노력,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마치 그 복불복 그래가지고 귀족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 귀족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자신의 어떤 의지, 능력, 노력 이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응?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예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체력적 조건이 우수하거나 또는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이런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저 노예는 어떤 사람의 재산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는. 그렇잖아요. 그나마 평민이면 좀 다행인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 노예로 태어나게 되면은 정말 그때는 또 대대손손 노예가 되니까 이게 정말 이게 그 정말 그 뭐 소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너무 그 귀족이 되면 정말 좋은데 그 노예로 태어나면 정말 그때는 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삶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귀족이 되면 좋은데 노예가 되면 이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계급 사회 귀족 이 최선호하는 삶이지만 그게 이제 그런 위험성 특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회에서 귀족이 많겠어요? 노예가 많겠어요? 응? 귀족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단 말이에요. 응?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더 높고 왜냐면 원래 사회 구조라는 게 그렇게 어떤 그 귀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부를 누리고 그러려면은 그 다른 사람 저기 한 걸 이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족이 많은 걸 누린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수는 그 반대의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적으로는 당연히 노예가 많죠. 그리고 뭐 평민으로 태어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이게 뭐 자신의 의지, 다시 한번 능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확률상으로 보면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귀족의 후손으로 태어날 가능성보다도 훨씬 더 높으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여러 시대의 그 삶, 그 민주주의, 응? 민주주의 그 사회에서의 어떤 시민으로 사는 게 그게 차선책은 되지 않을까 이론상으로 봤을 때 한 두 번째로 선호되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런 민주주의 그 사회에서 결국 이제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이제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이제 그런 계급 사회에서 귀족으로 사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빼버리면 남는 선택은 현실적인 최상의 선택은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래도 여기는 이제 기회가 있고 뭐 기회가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n분의 1씩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는 자기가 뭔가 좀 잘하는 그 재능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지와 노력, 응?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능력, 자기의 의지와 어떤 능력, 그다음에 노력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가능성의 시대 사회에 살면서 그런 가능성에 도전해서 기회를 잡는 이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적은 게 아니겠냐 해서 그 많이 얻지는 못해도 이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최상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n분의 1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그 뭡니까 정치 체제 또는 경제 체제, 정치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검증이 됐고 소련의 붕괴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민주주의 사회에 이제 사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럼 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최상의 선택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그때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도 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뭐 큰 건 아니지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주의가 왜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최상의 선택이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뭐 분배를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을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선호하고, 이런 다양한 그 이념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구성원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치체제는 결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겠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치 제도 중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배경 설명이었고, 이제 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헌법 수업 시간에 학부 때 그 수업을 듣는데 이제 헌법 교수님 이제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이제 답을 하시는. 근데 그 자문 그 답에 자문답 질문도 좋았고 그 답에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세 개를 꼽는다면, 드디어 세 개, 맨날 두 개만 꼽았는데 세 개와에 성공을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선거제도,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정당제도,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지 않냐? 그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시 선거제도. 선거제도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거제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유권자가, 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예를 들면 그 국회의원이 잘했다, 그럼 또 뽑아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별로다, 그럼 또 새로운 후보를 또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런 그 국회의원에게 확실하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죠. 잘하면 또 뽑아 또 표를 주고,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국민의 공복이 될 수 있게끔 국민을 위한 그런 성실하고 유능한 그런 이제 그 정치인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그 강력한 그러한 이제 유권자의 의사의 표현이다. 응? 이거 확실하게 그 정치적인 영향,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제도에는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매일매일 선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4년에 한 번, 보통 5년에 한 번 선거를 하니까. 근데 이 4년, 5년은 좀 선거 주기가 좀 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 선거와 선거 사이에 이런 그 주권자 국민, 이런 유권자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거를 또 반영할 수 있는 국정 운영에 그런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뭔가 중요한 수단이 그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인권으로 보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보장된다고 하는, 전통적으로 뭐 최근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장을 받는 게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거죠. 왜? 이제 이 언론, 집회 결사, 뭐죠?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제 묶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죠. 이런 표현의 자유가 이제 기본권으로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이제 표현을 하죠. 특히 요즘은 이제 인터넷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소셜 미디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뭐 그 뭡니까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전통적인 언론 매체 외에도 그 뭡니까 이런 다양한 소통하고 또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매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또 이런 정치인들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론들을 이제 듣고 하면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죠. 왜? 다음에 또 재선이 걸려 있으니까. 다음에 또 되고 싶으니까. 유권자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가능하면 그걸 잘 뭡니까? 그 국정에 반영을 해서 그걸 또 자신의 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성과, 정치적 성과로 해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또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그런 걸 갖다가 많이 어필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래 민주주의 국가 이제 그런 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선거와 선거 사이에 그런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고 그걸 통해 서로 이제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면서 그걸 다시 또 이런 그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반영되죠 일부분적으로 이런 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마치 혈액이 원활하게 이제 순환이 되는 것처럼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장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럼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정당 제도죠. 정당 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 국가에서 정당은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정치적 결사체죠. 그래가지고 물론 정당은 국가기관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요걸 요반에서 처음 얘기하네. 다른 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정당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안철수 국회의원이 전에 한번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를 했어요. 무소속으로. 그래가지고 여론조사에서 20%가 나오자마자 훨씬 넘는 아주 그 높은 지지율을 얻으면서 순식간에 아주 그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 또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고 되게 뜨거웠어요. 그때 열기가. 그때 내가 이제 그 이 우리 교양 수업에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의 1당과 2당은 밥숟가락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 아니 얼마나 1당과 2당이 국민의 그 기대를 저버렸으면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것도 왜냐? 대통령 선거는 사표가 없어요, 여러분. 선거구가 하나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들이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선거구 안에서 투표를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표도 없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 그 무소속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당선이 돼요. 늘 그러는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이 된다는 건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참 이게 매우 그 가능성이 낮은 얘기거든요. 왜냐면 선거라는 게 이게 뭐 정치적인 뭐 지지자들만 저기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이제 표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뭡니까 그 이 조직력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조직이 있고 1당과 2당은 전국적인 이런 거대한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선거 활동에 또 그러니까 그 조직이 움직이니까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재정적인 그런 이제 그 재정적인 그 토대가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과 재정 이게가 이제 바탕이 기초가 돼야 이제 되는 건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조직력이나 재정이 취약한 이런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1, 2당이 수십 년 동안 국민을 지속적으로 실망시킨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한 거냐면 그만큼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분 알다시피 무소속으로 나와서는 낙선하고 이제 공화당의 공천을 받아서 비로소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전에 했었고 또 이제 뭐 그 최근에 이제 지방 선거도 있었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이제 지방 선거에서 항상 이제 보면은 일부가 무소속인데 이제 당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항상 있어요 보면. 그런데 참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의 대다수가 어떤 경우예요? 현직이 많다는 거예요. 현직으로 예를 들면 이제 1당이나 2당에 그 소속돼 있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직 국회의원이나 또는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현직 지방 의회 의원인데 이번 선거에선 공천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속 정당의 후보로는 이제 이 선거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 현직으로 있으면서 조직 관리 잘 해가지고 그 유권자들 그 지역구에 기반이 이제 탄탄하고 또 동정표도 좀 받고, 응? 잘하는데 공천을 요번에 못 받아서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밖에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잘 작용을 했을 때 이제 무소속이 당선이 된 거거든요. 사실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당 2당에 소속된 후보가 아닌데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그런 이제 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전 정당으로 다시 복당을 한다든가, 뭐 그냥 무소속으로 있으면서도 보조를 맞춰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이 무소속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소속하고는 좀 진정성 있는 무소속은 아니다. 뭐냐면 이제 비자발적 무소속인 거죠. 무소속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기존 그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나온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신의 신념이, 정치적 신념이 나는 기존의 정당 어디에 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 일부 당선되지만 그런 무소속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무소속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즉 비자발적 무소속이 대다수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리고 대다수의 당선인은 뭡니까? 특정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특정 정당 소속의 후보들이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정부의 구성원이 돼서 또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행정권, 입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당이 이 선거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결국은 그런 입법권, 행정권은 그런 그 정당에 소속된 후보들이 이제 그 당선이 돼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거니까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당은 선거 기간 동안에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선거 사이에도 그 유권자들과 이런 그 정당 소속 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정부 구성원들 끊임없이 이제 연결 소통을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왜 선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4년, 5년마다 있으니까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정당의 목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유권자들의 이런 요구들, 뭐 민원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잘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정당에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정당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자기 당 소속 이제 국회의원, 지방정부 구성원, 대통령에게 또 어떤 그런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당은 선거 기간만이 아니고 선거와 선거 사이에도 또 이 정당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작동하는데 뭐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를 꼽는다면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지 않냐. 선거제도, 표현의 자유, 정당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의 선거제도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거제도를 보면은 이거 왜 안 넘어가나? 이게 지금 키가 어떻게 되나? 이게 안 넘어가죠? 잠깐.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의 선거 주기를 보면 상당히 참 놀라워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미국 그 당시 1787년에 그 옛날에 200년 더 된 그 옛날에 이런 어떤 그 뭡니까? 새로운 이런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를 만들면서 이게 아주 그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만든 참 놀랍죠. 그들의 창의성과 또 그다음에 이제 잘 만들었으니까 결과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미국의 선거를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2년마다 전국적인 선거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 가로가 아닌 이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포함된 일종의 큰 선거가 치러지고 대선과 대선 사이에 중간 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아까 선거의 단점이 뭡니까? 매일매일 선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년마다 선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는 너무 좀 주기가 짧지 않나. 왜냐면 이제 공부도 하고 시험을 봐야지. 이제 선거가 일종의 정치인에게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맨날 시험만 본다고 점수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 걸 놓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은 좀 정치 선거 기간 주기로는 좀 짧고 4년, 5년은 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연방 선거 제도를 보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뭡니까? 2년마다 전국적인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것도 이제 센박, 열인박, 박자의 강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이 일종의 센박이라고 한다면 중간 선거가 열인박, 다시 센박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중간 선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2024년도에 미국은 100% 하원의원 새로 뽑고 대통령 새로 뽑고 상원의원 대략 3분의 1 정도를 또 뽑고 그 다음에 2028년 똑같죠. 그리고 사이에 있는 중간 선거 올해 이제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때는 하원의원 100% 새로 뽑고 상원의원 역시 대략 3분의 1만 뽑고 대통령은 새로 뽑지 않는데 바로 이제 미국의 이런 그 중간 선거, 중간 선거가 그 대통령에게는 뭐냐? 그 일종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간 평가의 정치적 효과를 갖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오후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